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융합 강화를 맡고 있는 이인식입니다. 오늘은 지식융합 6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음의견과 지식융합의 2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에는 지식융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특히 인공지능과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역사를 한번 되돌아 볼까요?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Artificial,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인간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첫째, 새로운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는 영어로 프로블럼 솔빙이 나오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시각, 보는 거, 음성인식 같은 이 지각 능력, 퍼셉션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가 하는 말을 자연어라고 하는데 이 자연어의 이해, 그 다음에 스스로 움직이고 이러한 네 가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죠. 지각 능력 있죠. 언어를 이해하죠. 또 움직이죠.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컴퓨터로 만들어보자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간단히 쉽게 표현하면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 인지과학과 같은 시기에 출발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1956년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이 4명의 지금 사총사죠. 사인방인데 존 맥카시, 말 민스키, 로버트 사이먼, 앨런 뉴런 이 4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만드는 학문이 인공지능입니다. 맥카시는 유명한 수학과 교수인데 인공지능 용어 자체를 AI로 용어를 만든 사람이 이 맥카시고, 민스키는 그 이후로 맥카시보다 더 인공지능 이론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인공지능 이론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사이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과학자인데, 학자인데 인공지능 연구에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앨런 뉴런은 사이먼과 서로 같이 다니면서 최초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논리학 이론. 이게 논리학 이론과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인공지능 최초의 프로그램. 이걸 사이먼과 뉴런이 만들었죠. 그래서 인지과학의 기본이 되는 기호책의 가설을 체계한 사람이 바로 앨런 뉴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역사에 이제 예명기, 그러니까 밝아오는 거죠. 인공지능이 1960년까지 10년간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광범위한 문제 해결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꿈도 잠깐이었습니다. 후반이 돼서 60년대 후반 우리 누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좋건 나쁜 어른이건 아이건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상을 수행하는 그 지각 능력, 보고 듣고 하는 것, 또 사람들이 매일 상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런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게 불가능한 정말 비관적 결론에 도달했어.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각 능력, 상식적인 능력도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면 결국 인공지능은 이미 종말을 고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암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1970년 말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나운서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나 말하는 것도 뛰어나. 그러나 그 아나운서한테 기자가 원고를 안 써주면 벙어리가 돼요. 무슨 아무리 말하는 그 테크닉이 뛰어나도 내용, 컨텐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재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벌써 지식했어요 하거든요. 이런 결론, 인공지능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 인공지능 예명기에는 그 문제를 그런 어떤 전략, 그런 것, 전략적인 거를 한번 붙였는데 그게 아니다.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의 양이 중요한 그런 결론을 가졌어요. 그래서 70년 말에 프로그램 문제 해결 능력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그런 출연 방법, 즉 아나운서가 말을 하는 그 재주,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보유한 지식, 즉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즉 프로그램이 정말 사람처럼 지능적이 되려면 특정 문제 영역에 특정 지식을 많이 보여야죠. 바로 그거죠. 우리들도 무슨 문제 푸는 구구단을 잘해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이 많이 있어야만 뭔가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아주 너무 상식적이지만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인공지능이 시행착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략, 이렇게 추론 방향, 이런 스트레스, 그런 문제를 푸는 그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얻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표상하는 기법이 이제 인공지능 최대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나온 게 이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은 뭐냐? 지식 베이스와 추론기관이 구성되는, 지식 베이스는 지식이 들어가 모아놓은 거고, 추론기관은 아까 말한 제주처럼 그 어떤,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 베이스라는 건 특정 분야 전문가가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경험 법칙을 모아놓은 거. 지식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법률가의 뭐 법전, 의사의 뭐 치료 방법 이런 것들. 추론기관은 이 지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프로그램. 아까 말한 그 기자가 써준 스크립트를 보고 아나운서가 말하는 그 말하는 테크닉 같은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이 두 가지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나옴으로 해서 그 인공지능이 그나마 그러니까 상식 같은 건 우리 인간 모두 누구나 갖고 있는 상식 같은 것을 프로그램 만들 수는 없었지만 제한된 그 전문식은 제한된 거죠. 상식은 높다. 그 일부 제한된 지식이나마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체스 프로그램. 이번 체스 전문 프로그램은 전문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체스 선수라는 전문가가 체스 시합을 하는 그 방법을 프로그램을 본다는 겁니다. 전문 시스템이 많아요. 의사가 시간 어떤 의사 프로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대표 체스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하면 체스 선수하고 사람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시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과 기계가 이 머리싸움을 한 겁니다. 정말 이제 놀라운 이제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그래서 1차전. 그럼 실력이죠. 게리 카스파로프라는 사람과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시합을 했어요. 근데 이 카스파로프는 누구냐? 1985년에 세계 최고 챔피언이 돼 승소됐고 1500년간 긴 체스 역사상 최고 선수로 알려질 정도 정말로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런 뛰어난 정말 천재적인 체스 선수입니다. 그 선수하고 딥블루 IBM에서 만든 슈퍼컴퓨터인데 초당 1초에 2억가지 수를 읽어요. 이 두 개 붙었어요. 막상막함. 정말로 한쪽은 정말 천재적인 체스 선수이고 한쪽은 저걸 뛰어난 이 컴퓨터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1승 3무 1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 카스파로. 결국 한 번밖에 못 이기고 두 번 졌어요. 결국 기계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든 기계가 사람을 이기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이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근데 1승 3무 1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 카스파로. 결국 한 번밖에 못 이기고 두 번 졌어요. 결국 기계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든 기계가 사람을 이기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이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이 크람니크는 누구냐면 이 카스파로프의 수지자인과 동시에 카스파로프부터 세계 챔피언 그 타이틀을 따온 사람인데 그 크람니크하고 딥블루죠. 딥블루는 딥블루하고 아주 능력이 그 별거 아닌 노트북 컴퓨터예요. 초당 사용 단계가 아까 딥블루는 초당 2억까지죠. 누가 봐도 크람니크 이번 승리를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무승부였습니다. 8전 2승 3무 2패. 또 붙었어요. 3차전. 카스파로프 다시 도전했어요. 딥블루 역시 딥블루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도 카스파로프 이기지 못하고 무승부였어요. 4차전 역시 카스파로프가 또 했어요. 다 이게 딥블루보다 훨씬 못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무승부. 결국 카스파로프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딥블루한테 졌던 그 불명을 새로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5차전은 복식 대항전이 있습니다. 복식으로 이제 제수 선수 1명, 프로그램 3개. 이것은 완전히 컴퓨터 대승입니다. 컴퓨터가 5번 이기고 한 바퀴 못 이겼어요. 결국 이렇게 5차전 하는 동안에 결과는 2패 3무. 2패가 누구죠? 사람이. 5번 졌죠. 여기 5번 중에 2번 이때 지고 2번 지고 3번은 무승부고. 그래서 결국에 총 결산 전문가 시스템의 경우 체스 프로그램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체스 선수들마저도 컴퓨터를 이기지 못한다는. 즉, 이제는 최소한 전문 영역에서만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전문가끼리 붙여 놓으면, 이게 의사가 됐건, 변호사가 됐건, 프로그램을 만들어 붙여 놓으면 결코 사람이 꼭 이기는 건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식은 두 가지, 전문 지식과 상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식은 우리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쭉 살아오면서 계속 수축된 겁니다. 전문 지식은 뭐죠? 판사, 변호사는 법을 외우잖아요. 법전 외우고. 의사도 이렇게 특수한 분야의 특정 영역에 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면 보통 사람들, 상식 가진 사람들은 변호사, 판사보다 머리 나쁘다 하죠. 그렇지 않아요. 상식의 양이 엄청난 겁니다. 전문 지식은 어떻게 됐죠? 그 책을 외우면 돼요.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없는 거, 즉 전문 지식은 아무나 알 수 없는데 그것은 인공지능으로 이미 개발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은 아직 인공지능으로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해결할 과제로 됐습니다. 즉 우리 같은 상식의 양이, 그러니까 지식의 양에 따라서 컴퓨터 인공지능이 달라지는데 전문 지식은 지식의 양이 적거든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고 상식은 지식의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직 그거를 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우리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지금 흉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한계를 드러내니까 나온 게 바로 신경망입니다. 말 그대로 뇌 신경세포와 같은 그런 컴퓨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1943년에 오런 맥켈랑하고 월트 피츠가 사람 뇌에서 신경세포와 정보 처리하는 그 방식을 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망 구조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인공지능학과 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컴퓨터 과학에서 원리에서 밀려났었어요. 이 신경망의 허점이 없을 리가 없죠. 그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가까이 컴퓨터 과학에서 연구한사람이 거의 드물었어요. 특수한 몇 사람 빼놓고. 그러다가 몇 사람을 다시 연구를 해서 복권된 게 80년.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처럼 인공지능이 그런 방법으로 상식 같은 거, 또 패턴 인식이라는데 그 정보를 처리, 제어점을 이런 것들 못하니까 결국 대타로 신경망 이론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신경망 이론은 뭐죠? 신경세포가 학습을 하면서 신경세포를 엮어가는 게 뇌에서는 그렇게 결국 무슨 신경망 이론은 건 학습 능력을 갖는 컴퓨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식도 갖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발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경쟁이 붙었죠. 대립돼서. 인공지능,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그것은 기호 처리 방식에 의해서 정보가 직렬적으로 적용되면서 계산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신경망은 어떻게 되죠? 뉴런이 이렇게 있잖아요. 병렬적. 그래서 수많은 뉴런이 연결돼 병렬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해서 연결주의에서. 연결주의와 계산주의가 이제 한때 또 인공지능, 지능을 사람이 지금 컴퓨터 시간을 놓고 문제를 놓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계산주의, 인공지능의 원형은 그 튜링 기계였고, 그 다음에 연결주의, 신경망 원형은 사람 뇌입니다. 근데 이 신경망 역시 현재 한계가 있죠. 그 뭐냐면 우리가 뇌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걸 본떠서 만들면 될 텐데 아직 우리가 뇌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신경망의 가능성은 뭐냐? 학습능력이 있대요. 학습능력. 왜냐하면 사람 뇌에서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될 때 학습에 따라서 연결된다고 설명드렸죠. 그 해부에 학습기술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능력이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신경망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 학습해 가면서 지능을 얻게 될 거라. 이제 공부를 해서 능력이 올라가듯이 그런 이야기고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 우리 코, 눈, 귀, 이런 간헐적으로 도달하는 신호를 우리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시각 경험으로 전달하는 게 패턴 인식인데 그 패턴 인식에서는 거의 현재 인공지능이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이 신경망으로 해결합니다. 신경망 가능성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학습 능력과 패턴 인식을 컴퓨터로 본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사람의 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의 뇌가 엄청나게 많은 1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본뜬 축소한 그 신경망은 아직은 컴퓨터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인공지능 인문이라는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누가 한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그런지 안 하는지 알 거냐. 그러니까 그 시험을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튜링 모방 게임입니다. 즉, 기계가 사람처럼 지금 갖고 있는 없는지를 알아보는,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튜링 모방 게임입니다. 그걸 왜 이렇게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1950년에 앨런 튜링, 아까 앨런 튜링이 자동차 이론을 냈다고 했는데 그 앨런 튜링이 또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50년에 계산형 기계와 지능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합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Can machine think?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 이 모방 게임을 통과한다면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계, 사람처럼 지능 가진 기계는 어떤 기계냐? 이 모방 게임을 통과한 기계다. 모방 게임이 뭔지 한번 보죠. 1단계. 우선 모방 게임 남자, 여자 질문자 셋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질문자 각각 떨어진 방에 있어요. 방에다 각각 들어있죠. 그 질문자는 두 사람을 남자가 누군지 모르고 단지 X와 Y로만 알아요. 그 질문자에 대해서 이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답변하는 거죠. 질문을 하면 질문 답변하고. 근데 반드시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질문자가 답변할 때는 질문자가 헷갈리게. 이 사람 남자, 여자 모르게 한번 잘 일으켜서 답변해야 합니다. 즉 이런 거죠. 질문자가 X라고 한 사람이 남자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자가 당신의 머리카락 길이는 얼마입니까? 하면 남자니까 여자를 알게 해야 하니까 내 머리카락 가르는 입술 여자가 머리카락이 기니까 이렇게 해서 그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대답을 주고받고 할 때 혼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방게임 목적이 뭐냐면 질문자가 두 사람 중에서 남자가 누구고 여자가 누구고 알아내는 게 바로 모방게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알아내기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 모방게임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알아내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거기에다가 그 여자한테 남자 사람이 굉장히 하나를 빼내요. 그 남자가 누가 됐든 간에 해서 그 대신에 기계 사람 대신 기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모방게임 누가 하죠? 사람 하나하고 한 명하고 기계하고 질문자가 하는 거죠. 방금 똑같아요. 사람, 기계, 질문자. 근데 결론은 뭐죠? 아까 게임에서 질문자가 사람 중에 남자, 여자를 구별했는데 이제는 질문자가 사람과 기계 중에 누가 기계 사람인가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사람과 기계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람이고 자기가 기계라는 사실을 납득시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한테 질문하면 나는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물론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요. 근데 거꾸로 기계는 정반대로 자기가 사람이라고 자꾸 이기게 하고 아까 옆에 있는 남자는 기계를 착각하도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임을 하느냐. 튜링의 생각이 뭐냐면 남자와 기계 사이에서 모방 게임을 하죠. 그때 남자와 사람, 여자 사람, 두 사람 남자 여자 사이의 모방 게임에서 질문자가 남녀를 잘못 구분한 정도로 하면서 하면 이게 이제 말이 복잡한데 다시 말씀 남자와 기계가 모방 게임을 했는데 그 전에 사람과 사람, 남자 여자를 놓고 게임을 할 때 질문자가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그 정도로만 이 게임에서 착각을 일으키도록 기계가 속일 수 있다면 그 기계도 사람처럼 씹을 하고 있다고 보아한다. 이게 바로 튜링 아이디어입니다. 즉, 그 기계가 아까 사람 대신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 대신 들어가서 사람이 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구별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 비율이 똑같이. 그렇다면 그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튜링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그래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 여자 둘이 했는데 질문해서 이제 뭐 80% 맞았다고 합시다. 근데 기계가 대신 들어가서 또 속여요. 근데 80%. 그러면 사람 대신 들어가서 기계가 똑같이 이걸 했으니까 그 기계도 사람처럼 행동했으니까 그 사람 같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튜링 모방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모방 게임인데 일종의 시험 보는 거니까 튜링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튜링 테스트가 뭐라고 했죠? 그 논문의 첫 제목이 질문.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었죠. 답변. 튜링 테스트에 합격하기에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튜링 테스트에 학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지능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인공지능의 지상 목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컴퓨터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어떻게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겠냐 해서 그 불가능하다는 그 도전이 시작됐어요. 제일 처음에 도전한 사람이 휴버트 드레이퍼스입니다. 1972년에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을 냈어요. 1972년에. 그 최초의 반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죠. 어떻게 기계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공격했어요. 생물학, 심리학, 인식론, 존재론. 즉 아주 간단한 얘기죠. 사람이 내는 아날로그 형태거든요. 이게 디지털이 아닙니다. 근데 컴퓨터 디지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디지털인 컴퓨터 가지고 아날로그 뇌를 정보 처리하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보다 얼른 거예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말소리를 이해하고 시각 이미지를 해석하는 능력을 풀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사실은 이 사람 말에 맞죠. 패턴 인식 같은 거 좀 제대로 못하고 있죠. 현재로. 이중인에 가까운 지식이 어떻게 하는가. 규칙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컴퓨터에 시뮬레이션하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사람 행동이 어디 규칙에서는 우리 그렇지 않죠. 인간은 비기선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론. 인간이 상이한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정보를 끊임없이 검색 대처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환경과 접촉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드레이퍼스가 공격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 얘기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대로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틈에 하나의 천재가 나타났어요. 천재. 저는 천재라고 보는 이 사람은. 그 천재가 낸 책이 괴델 에슈 바라는 책입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 데럿 호프스테드. 1945년생. 79년에 책을 냈으니까 34시죠.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천재들이 나타나요. 30대 초반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낸 책이 괴델 에슈 바라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책이 800페이지, 800조. 저 두꺼운 책이죠. 원서로 구해서 몇 번 읽었습니다. 통독을 했습니다만. 이 800조를 통해서 인공지능은 가능하다. 그 정말 특이한 접근의 특이한 상상력이 정말 특이한 이론이 정말 재밌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괴델은 누구냐? 수학자입니다. 브루트 괴델, 화가 애셔, 작곡자. 이 세 사람의 위대한 작품, 업적을 가지고 묶어서 사람처럼 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훑어보죠. 먼저 브루트 괴델은 누구냐? 1931년에 불안정성 정리를 이번 정리를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하려면 오래 걸렸습니다만 비교적 간단한 수학적인 산술, 어리스마틴, 산술의 현실 체계가 참여되는 모든 명제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chất 불완전하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쉽게 이 본연이 한번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본chất 불완전하다. 이게 이제 괴델의 정리거든요. 불완전 정리. 그 다음 이제 애셔가 이제 애셔는 폭포 이겁니다. 이 그림입니다. 폭포. 이 물길 따라 가보세요. 쭉 따라가 보면요. 쭉 가보세요. 쭉 이렇게 이제 물길 따라가면 다시 또 만나요. 그러니까 물길 따라 계속 내려가 보면 다시 초반에는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이 그림은 이제 애셔의 그림은 좀 특이한 게 맞습니다만 그 그림 중에 하나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프스테트가 콘트적으로 불안정성 정리, MCS의 폭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스 세바스찬 바흐 음악가의 음악적 보인 작품. 이거는 저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이 설명에 따르면 키, 음조가 C에서 출발해서 쭉 돌아 올라간다. 계속 따라서 더 높은 키로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다시 처음에 키 돌아온다는 게 이게 음악적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데르의 불완전 정리, 그 어려운 그 수학 체계, 그다음에 MC 애쉬의 그 놀라운 그림들, 그다음에 바흐의 음악, 이렇게 정말 수학, 미술, 음악에서 정말 놀라운 업적 세계를 묶어놓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호프스타트가 찾은 공통점이죠. 그게 바로 이상한 고리 현상입니다. 이상하고 고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본 그 애쉬의 그 폭포를 보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이 폭포에서 보듯이 계층 구조라는 거 알았으로 계층을 가진 세계에서는 어떤 수준을 따라서 위로 이동했는데 느닷없이 아까 그림처럼 다시 출발했다가 돌아왔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이상으로 현상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 이상으로 했느냐? 하여튼 뭐 애쉬의 목포 보시면 그렇죠. 쭉 올라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왔잖아요. 그걸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명명했느냐? 우리가 가는 거는 고리니까 울프. 아까 폭포에서 고리라고 붙였고 출발하면 다시 더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상한 고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바흐, 미술의 애쉬, 수학 계절에서 이상한 고리를 찾아냈다고 아주 발별적이어야 되는 엄청난 그 분량의 책에 자기 주장을 정말로 현학적이고 재밌고 사례를 보면 정말로 흥미진진하게 소개한 게 바로 이 게데르의 바흐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 마음과 뇌가 두 개 수준으로 계층이라면 자꾸 나오는데 이 계층구조 를 형성할 때 그러니까 폭포처럼 애쉬그램 폭포처럼 때 이상한 고리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에 인간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독특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애쉬의 얘기, 이제 호프스타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면 컴퓨터도 아까 사람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상한 고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결론은 기계가 사람처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독특하고 정말로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드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호프스타트 생각에 따라서 게데르의 바흐에 동의를 하거나 안 하거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대로 자기의 정말 독특한 이론을 상상력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론에는 동의하지만 꼭 이 이론과 인공지능이 가능한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했습니다. 어쨌든 호프스타트는 정말 훌륭한 저수고 천재적인 저수가 나온 거예요. 이 책은 다행히 한국에 번역판이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읽다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지적 탐험을 해보시고 하는 책이 아니었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인공지능의 분위기가 이제 상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70권이 아까 책이 나오는데 1년 뒤에 곧바로 또 반격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 유명한 존 서얼입니다. 논문을 냈어요. 마음, 뇌, 프로그램.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특유로 영어로 만든 게 약, 위크, 간혹, 스트롱. 이거는 두고 쪼갰어요. 이 사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 서얼의 생각인데 어떻게 분류했냐. 약인공지능은 컴퓨터를 마음 연구에 필요한 도구로 보고 지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걸 약인공지능이다 했고 간인공지능은 프로그램을 가진 컴퓨터를 실제로 막아갔다 보는 게네. 이 두 가지로 양반 나눠놓고 양반 존 서얼 얘기가 약인공지능 좋다. 저 동의한다. 그러나 간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공격을 한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 내 프로그램. 그래서 이 간인공지능이 불가능하다고 공격하면서 낸 그 존 서얼의 아이디어가 중국어 방, 사이언스입니다. 이것도 흥미진진한 그 사고 정의적인 그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중국어 한번 볼까요? 이 사람 아이디어를. 중국어죠. 한자가 가득한 바구니가 여러 개 방에 놓여 있어요. 방 안에. 한자가 들어있는 바구니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는 영어는 아는데 중국어는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고, 방 밖에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국어 글자가 있으니까 글자를 대조하면 되겠죠. 중국어 글자는 이렇게 이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모양을 보고 정하니까. 그래서 중국어 글자를 대조하는 방법이라는 규칙이 영어로 저렇게 책자를 내줘요, 그 안에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뭐죠? 영어는 알지만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 영어 설명서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중국어 글자를 넣어주죠, 이제. 중국어 글자 넣어주니까. 그러면, 중국어 글자를 보고, 그 바구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방 안에 이제 중국어, 그러니까 바구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중국어 글자를 넣어주면서, 그 중국어 글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영어로 설명해 줘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설명서를 보고, 손에 자기가 넣어준 중국어 글자가 맞는 걸 찾아다녀야죠. 바구니 속에서. 즉, 방 안의 사람은 영어 책자에 쓰여진 규칙에 따라서 이 바구니 안에서 모양이 같은 중국어 글자를 찾아내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시간이 잘 흘러가면 이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방 안에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중국어 글자가 눈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능소의 조작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할 때와 똑같이 전 중국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잘 이렇게 중국어 비슷한 걸 찾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모방 게임처럼 전체가 통과한 거죠. 중국어를 모르면서도 하다 보니까 설명서만 보고도 찾아내면 결국 중국어 아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면 결국 틀린 얘기 들으면 중국어 아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국어 방입니다. 즉, 중국어 방 얘기를 왜 했거든요. 컴퓨터와 비교를 했어요. 자, 보세요. 방 안에 사람은 컴퓨터를 칩니다. 밖에서 규칙을 넣어준 책자를 넣어주죠? 그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 컴퓨터 방 안에 사람이 책자를 가지고,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받은 셈이죠. 움직이죠.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 책자를 만든 사람. 그러면, 그 바구니에 있다고 했죠, 방 안에. 그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방 밖에 사람이 또 한자 덩어리 넣어주죠. 그 질문이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방 안에 사람이 답을 넣어주는 건 해답이다. 결국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처리한 거나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말하는 한자를 보고 말을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 컴퓨터는 존셀에 의하면 말커녕 이 글자만 그대로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안에서 한자를 잘 찾아내고 해도 그 사람을 중국어를 안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서울 공격인데 그 설명 다시 하면 방 안의 사람이 기어의 단순한 조작을 했죠. 아까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바구니에 찾아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등태에서 합격했다고 했지만 그게 그 사람 중국어를 모르지 않느냐. 역시. 즉 기호를 조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튜링 테스트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튜링 테스트 통과했지만 기계가 어떻게 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처럼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존 썰의 중국어 반입니다. 정말 유명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쪽에서 강과 약은 이제 가능하다. 그 강인공지능 공격을 할 때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존설의 얘기입니다. 인공지능학자들은 정보 처리 개념을 혼동하겠다는 거죠. 무슨 시뮬레이션과 복제. 시뮬레이션 나오면 번뜨는 거죠. 복제는 그대로 똑같이 흉내는 건데 이 사람들은 시뮬레이션 하면서도 복제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본떠놓고 그 인간이 똑같다고 여긴다는 거죠. 복제한 걸로.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강인공지능의 목표는 시뮬레이션에 불과한 거죠. 복제가 아니라. 복제를 해야만 똑같이 이제 사람은 내가 똑같은 복제했더니 그걸 못하고 기껏해야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을 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폭풍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사람으로 비해적게 할 수 없죠. 그렇죠. 폭풍을 그대로 본뜬 거를 해야 우리가 비를 맞아서 비해졌는데 폭풍의 본뜬 프로그램 갖고 비해졌지 않잖아요. 즉 마음의 인지능력을 시뮬레이션한 프로그램이 복제가 아니니까 마음의 인지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지능력을. 즉 인간적인 실수, 이 사람 얘기. 정보와 제 측면에서 사람 뇌와 컴퓨터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을 바로 인공지능 이런 거에 착각이다. 그건 불가능하다. 또 하나 이 양반들이 지적한 건 인공지능 인지과학이고 마음이 연구하는 건데 즉 행동주의로 배격하는 거죠. 행동주의 아까
배격에서 인지주의가 나온 건데. 근데 의외로 인공지능의 많은 부분에 행동주의 심리학의 잔재가 남아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튜링 테스트 때문에 기계가 인간의 정신감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 기계 역시 그러한 정신감을 갖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마음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심리학으로부터 마음 연구를 추방한 그 행동의 접근 방법은 또 거꾸로 다시 행동의 접근의 기계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나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각 인공지능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에도 이제 계속 이 논쟁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공격하는 쪽이 해석학입니다. 해석학은 상당히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지만 그 인문학에서는 꽤 중요한 학문인데, 해석학은 뭐냐면 역사적인 텍스트, 즉 성서나 신화의 본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글자 하나하나 텍스트를 그게 생겨난 사회적인 맥락에서 검토하는.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하나 의미인 것을 그냥 그대로 봐야되지 않고 그 시대의 배경, 사회적 배경, 사회적 맥락, 컨텍스트에서 검토해서 제대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게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해석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이 마틴 하이데거입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해석학을 존재론의 맥락에서 파괴. 존재론이 뭐냐? 온톨로지라고 하는데요. 온톨로지. 이 존재론을 하는 것은 철학의 일부인데요. 세계에는 어떤 종류의 사물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존재론입니다. 이 존재론을 갖다가 해석학에 집어넣은 거죠. 해석학이 뭐였죠? 사회적 맥락을 따지는 거니까 존재론하고 접속이 될 만하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 얘기는 물리적인 객관적 세계와 정적인 주관적 세계는 어느 한쪽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 뭐 아까 말한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상응하는 내용, 아까 맥락이었는데 맥락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건 뭐 그런 견해에 대해서 이제 이 하이데거가 도전한 거죠. 이게 이제 인지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즉 인간의 인지 기능이 기계의 조작에 의해서 기초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죠. 즉 이게 중요한 점, 이 대목이에요. 여기서 얘기했죠. 하이데거가 객관적 세계와 수관적, 조관적 세계, 그러니까 마음, 이게 이제 바뀌는 환경, 어느 한쪽에 없어지는 존재 보면 이건 뭐 우리가 이 존재론이라는 걸 몰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는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지과학 쪽에서는 그거를 떼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즉 사물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른 것들이 인간 마음속에 입대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 기능이 기호 조작에서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않다고 본 거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론인데요.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틴 하이데거가 해석학을 동원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표출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서 테리 이노그라는 사람이 책을 쓴 게 컴퓨터와 인지의 이해입니다. 이 책에서 그 마틴 하이데거의 해석학을 동원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반박하게 했어요. 즉, 아까 그래 이게 나왔습니다. 뭐였죠? 이 마틴 하이데거 존재는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는 불가하면 뗄 수가 없는데 인공지능은 객관적 대상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이렇게 사물을 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물에 대한 우리 시식상은 내용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한다고. 즉, 객관적 대상의 존재를 인정했거든요. 즉, 그러나 이것은 주체와 객체 사이를 구별하지 않는 이런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를 구별하지 않는 그런 해석학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테리 이노그라드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인공지능을 비판하는 견해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시 설명을
휴버트 드레이퍼스가 컴퓨터 할 수 없는 것에서 아예 인공지능 불가능하다. 좋은 소리. 주구 예방 프로그램을 내가지고 이거 불가능하다 했죠. 이걸 해석을 가지고 불가능하다 했죠. 또 베리 펜더드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는 환경의 생각이라는 세계의 베스트를 내가지고 이것도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만드는 불가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인공지능 학자들하고 비판적인 사람들하고 이제 정말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생후 90년에 또다시 이 논쟁에 불을 붙였어요. 그 불을 붙인 그 주체는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대중과학 잡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신년호, 90년 신년호에 다시 그 인공지능 논쟁에 이제 경륜을 펼쳤는데 존 소얼과 이제 나머지 비판자 이제 그 경륜인데 인공지능 지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소얼이 주장한 것처럼 그 중국어방에서처럼 주장한 것처럼 계산주의, 인공주의로 생각하는 기계 개발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 것은 인공지능자들 일부는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인결주의, 신경망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되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50% 양보한 거죠. 썰 당신 얘기처럼 강인공지능, 계산주의로는 글쎄 인간이 개발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인 연결주의, 신경망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계산주의가 내일 구조와 다른 방식을 썼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럴 수 있다. 얘는 실패했다. 그러나 연결주의, 내일 구조를 뺐던 연결주의로는 병렬식 구조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썰이 재반격을 했습니다. 새로 낸 아이디어가 바로 중국의 체육관입니다. 아까 중국의 방에서 이제. 무슨 중국 체육관에는 엄청난 사람이 앉아있죠. 체육관에 가면 사람이 발열발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많은 것하고 인간은 내 세포라는 걸 이렇게 얼른 연상시키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잘하지만 아까처럼 중국어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해. 아까 중국어는 사람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체육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중국어는 몰라요. 영어는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 모습은 신경망 구조죠. 왜냐하면 신경망 구조라는 게 이 신경세포가 연결되니까 비슷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똑같은 방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중국어 방해처럼 중국어 체육관에 하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모르면서도 한때를 잘 맞춰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정확한 생각이 들었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중국어를 아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 신경망으로도 연결주의로도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기발한 아이들의 반격을 했습니다. 해답은 아직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죠. 시간이 해결해야죠. 시간이 가면서 사람을 닮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면 인공지능 주장이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결론은 지금 이런 갑론을박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앞으로 나올 문제는 정말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지식융합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융합 학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이 아까 말씀 6가지 학문, 그러니까 철학,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또 인공지능, 신경과학, 그리고 이제 이런 학문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데, 그러니까 철학,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인공지능, 신경과학은 곧바로 이제 인지과학의 뿌리죠. 이건 이제 다른 고고학이니 종교학, 경제학은 이제 다른 인문과학인데, 이런 학문과 서로가 융합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이 나와요. 근데 인지과학은 철학과에서 심리철학, 마음을 연구하는 철학이 이제 됐고, 심리학은 아까 말씀드린 인지심리학이 당연히 행동주의 심리학을 격파하고 오늘날 주류가 됐고, 언어학도 인지언어과 개선언어하고 갈라져 있고, 인류학도 인지인류학, 고고학도 인지고고학, 종교학도 인지종교학, 경제학은 행동경제학과 인지경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분과 학문이 다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지과학이 뭐라고 했죠? 정보체계 접근 방법이었죠. 그 정보체계 접근 방법으로 기존의 학문에 접속을 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연구 방향이 나온 게 이게 융합학문입니다. 이게 특별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행동경제학 쪽을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왜 갑자기 부상했느냐? 2년 전인가요? 그 미국의 월가가 붕괴되면서 세계 그 금융위기가 닥쳐왔는데 그 금융위기에 대한 그 해답을 아무도 제시 못했어요. 즉, 그 무슨 얘기냐? 기왕의 경제학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그 상태를 돌파구로 만드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제시된 게 행동 경제학입니다. 행동 경제학이 최근에 갑자기 외국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경제학은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학에 인지심리학이 결합된 겁니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경제학에 인지심리학이 인지과학이 융합된 게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내용이 빨리 이해해요. 처음에 18세기 애덤 스미스라는 당연히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죠. 그래서 1976년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서 오늘날 고전 경제 출발점이 됐는데 이 책보다 먼저 낸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도덕 강론입니다. The Several Moral Sentiments. 이 애덤 스미스 최초의 책이죠. 이 최초의 책에서 인간의 경쟁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경제학과 그러니까 행동경제가 오늘날의 인기 있는 학문가 옛날에 이미 애덤 스미스도 인간의 경제 행동을 심리학으로 분석을 했던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사람 마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고 싶은 마음, 또 다른 행동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심리학적인 분석입니다. 이 말씀드리자면 행동경제학의 사실은 가장 깊은 뿌리는 오늘날 고전경제학의 출발점을 만든 애덤 스미스의 저술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 이제 경제학이 시작돼서 나온 게 신고조파 경제학이죠. 이거는 1870년대부터 2차 대전 이후까지,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회주의 국가를 위한 모든 나라에서 공산주의국가를 빼놓고 모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경제학을 주류된 게 신고전파 경제학입니다. 이 신고전파 경제학의 모델이 뭐냐면 바로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스.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 전제가. 그러니까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냐? 호모 에코노미스다. 경제적 인간. 이거 무슨 뜻이냐? 경제적 인간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남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물적 이익만을 최대한다. 정말로 이기적이다. 최고로 이기적이야. 남을 몰라. 자기밖에 몰라. 돈 벌기 위해서 오로지 막 목숨 거는 이런 형태. 심하게 표현하면. 둘째,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가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를 판단해. 절대 물건 살 때 돈 함부로 안 써. 정말로 나도 이익이 되게 돈을 쓴다. 투자할 때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경제적 인간, 우리 인간이 경제적 인간이라는 게 이 신고입니다. 여러분 대답하면서 그렇습니까? 정말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둘째, 정말 합리적이다. 이기적이고 완전히 합리적인 사람이 오늘날 우리 이렇게 전제를 하고 경제 이론을 펼친 게 오늘날 187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제의 주류인 신고전파 경제학입니다. 근데 그게 맞느냐? 지금 다 맞다고 보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합리적이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제 작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인공지능과 인지과학의 초창기에 학문적인 기여를 한 허버트 사이먼입니다. 그 사람이 낸 게 제한적, 그러니까 호모 에코노미크스의 퍼펙트, 완전 합리적은 아니다. 제한적인 합리적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이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또 사람 뇌가 최대한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어떻게 완전히 합리적일 수 있겠느냐? 즉 우리 인간이라는 건 현재적인 정보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말해서는 결과를 추구할 따름입니다. 제한적 합리성 개념이 나와서 처음으로 호모 에코노미에 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근데 정말 제대로 이제 공격을 한 게 행동 경제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심리학과 경제학 융합이라고. 이 학문의 창시자는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데니엘 카나만과 아모스토브스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심리학자들이에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이 심리학자들이 79년에 프로스펙트 이론, 리스크 하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서리 디시전 메이킹 언더 리스크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의 뜻은 뭐냐?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면서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한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 선택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스펙트 이론이에요.
이 이론이 나오면서 결국 인간의 경제활동을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불확실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해서 낸 이론이 바로 이 프로스펙트 이론입니다. 결국 결론은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행동경제학이 이제 79년에 태동을 한 걸로 우리는 그 행동경제의 원년 79년을 보는데 행동경제가 뭐냐? 인간의 합리성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무슨 합리적이야? 어머, 그래서 그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인간은 불완전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을 인정 안 하면서 아까 선택 이론이라고 했죠?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람의 행동, 모든 경제 행동 하나하나를 실제 분석해서 그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인 측면을 이렇게 전부 사례별로 소개해 가면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79년이었으니까 30년 동안에 학문이 누적되어 온 게 오늘 행동심리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간의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과 판단에 대한 인지심리학 연구 성과를 경제학이 융합했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은 융합학문으로 대표적인 인지과학의 융합으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프로스펙트 이론이 뭐냐? 79년에 트버스키하고 캐너만이 낸 건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불확실한 조건에서 인간이 손실, 잠재 손실과 이익을 판단할 때 결정을 내리는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면서 이런 거 관계없이 그래서 낸 게 이 프로스펙트 이론에 나온 아주 중요한 개념이 휴리스틱입니다. 휴리스틱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휴리스틱을 연구해가지고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걸 아니다. 무슨 소리야. 절대 합리적이 않다는 걸 휴리스틱 연구로 합리적이 않다는 걸. 그래서 전자 틀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휴리스틱이 뭐냐?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알고리즘과 휴리스틱. 아까 알고리즘은 컴퓨터에서 나온 그 똑같은 알고리즘입니다. 연산법, 구간 같은 거. 휴리스틱은 발견법. 알고리즘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작이 단계별로 무시된 거. 구구단 컴퓨터 프로그램.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단계가 다 나와 있죠.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연산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구구단 같은 거는 우리 문제 해결하잖아요. 딱 짜여진 절차로. 근데 사람은 그것만이 아니다. 휴리스틱을 해결한다. 과거에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추측하고 가설을 형성해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한쪽 하늘이 그 구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산이 생기죠. 그건 옛날에 경험이 있죠. 아, 옛날에 저 구름이 많은 비가 오더라.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이렇게 휴리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정해진 순서로 이제 해결한 거고 휴리스틱은 우리 경험을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사람이 일상생활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펙트 이래서 이 휴리스틱을 가지고 사람이 무슨 합리적인 판단을 아니야. 그때 경험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판단한다는 걸 그 사례를 모아놓은 게 바로 프로스펙트 이론이고 그게 행동경제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용가능성 휴리스틱 예를 하나 보면 휴리스틱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이겁니다. 우리가 이 잘 하는 건데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사례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 사례를 기초로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구름을 보고 구름 개수, 새카만 구름을 보고 야, 저 비가 올까 안 올까 옛날에 이렇게 경험을 해서 우산 들고 갈까 말까. 이게 바로 이용가능 휴리스틱. 이렇게 우리 인간은 경험을 가지고 그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확률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완전 합리성? 아니라는 거죠. 이게 프로스펙트 이론입니다. 그죠? 그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나온 게 이 바이어스입니다. 그렇죠. 휴리스틱이 뭐죠? 휴리스틱이 경험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나 결정에 그때 마음의 심리가 작용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편향이 생기는 거죠. 편향이 그거죠. 한쪽을 치우치는 거죠. 어느 한쪽. 바이어스. 당연하죠. 우리 인간 행동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휴리스틱으로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평가와 달성.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일 때도 달라요. 왜냐면 그때 심리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바이어스가 따라온다는 거죠. 인간은 거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살아요. 바이어스 무릎 100개가 넘어요. 수많은 바이어스. 결국 그런 바이어스 행동이 그때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 바이어스가 많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합리적인 것도 많은데 반드시 합리적인 건 아니다는 거죠. 이게 행동경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완전 합리적인 호모 에코노미 전제로 생겼던 그런 신고적 경제학이 입지가 좁아지고 그럼 그걸 가지고 오늘날 경제 문제 해결하려는 건 온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바이어스가 제가 한 3개만 소개해 드릴까요? 손실 회피. 쉽게 말하면 밑집으로 못 산다. 이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그 데니얼 카나만이 낸 이론 중에 대표적인 건데 사람은 그렇답니다.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해를 보지 않은 쪽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주고 물건 샀는데 현재 시세가 80만 원. 절대 안 판다. 조금 이따 50만 원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것이 이제 부동산 투기나 이런 데 이제 문제 해결할 때 이론이 도입되는데 사람 밑집을 못 쓴다는 거예요. 다음 단내리기, 앵커링인데 이거 넥스트버스키와 카나만이 그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제시한 건데 잘 보세요. 배가 닭을 내리다 앵커 내리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처럼 처음에 이익으로 설정한 기준 다시라고 그러죠. 모든 판단의 출발점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판단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리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바이어스. 확증 편향. 이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 확증하는 거 믿어요. 즉 자신이 가진 믿음을 확증한 정보만을 믿어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줘도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봐요. 이게 정말 무서운 편향인데 확증 편향. 이런 편향을 대통령, 국회의원, 장군, 사장이 갖고 있으면 큰일이죠. 정보를 제대로 이해 안 하니까. 자기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적으로 오류범 이런 것들이 무려 100개. 바이슨 100개가 이미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경제 활동하면서 정말 심리적으로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이 등장하면서 호모 에코노믹스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현전에 미국 경제금융위기의 원인을 뭐라 그러죠? 탐욕으로 탐욕. 인간이 이성을 잃고 탐욕적으로 했기 때문에 왔다고. 탐욕. 바로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걸로 봐집니다. 이 행동경제학을 창시한 캐나만은 2002년에 노벨상을 탔어요. 근데 트베스키는 못 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트베스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탈 사람이었는데 노벨상을 타려면 노벨상을 타려고 해도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게 트베스키의 좀 안 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첫째 시간에서는 인지과학 전체 설명,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인지과학과 지식융합을 설명했는데 좀 이렇게 좀 닦다가 특히 인공지능의 그 비판에는 몇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이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좀 더 굉장히 인문학적 어려운 이론이죠. 그런 이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 지식의 대융합을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젊은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게드레시의 바입니다. 이건 정말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좀 이렇게 영어로 볼 시간이 없을 테니까 찬찬히 번역판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동경제학의 그 최근의 동향을 행동경제학은 계속 발전하는 학문이라 그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 자료가 별로 많잖아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최신 동향을 제가 오늘서 연재하고 있는 인식의 주전 융합 파일에 작년 12월에 원고지 한 50매로 발표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최근 동향을 알 수 있고 특히 이거는 그 욕망의 경제학. 피터 오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게 한국의 번역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 피터 오벨의 욕망의 경제학 뒤에다가 제가 여기 실었던 글을 다시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걸 보셔도 되고 이 책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최신의 행동경제학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